전쟁 속에 꽃핀 고귀한 사랑. 레프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는 도스토예프스키와 더불어 러시아의 2대 소설가라고 일컬어진다. 톨스토이는 아주 뛰어난 3편의 대하 장편소설을 남겼는데 그 스토리는 우리도 대략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이 3편의 장편소설 가운데도 유난스레 전쟁과 평화가 자주 인구에 회자한다. 작품 전쟁과 평화는 그 영화가 한국에 수입되어 여러 번 상영되었으나 번번이 가해질당하여 그 진면목을 볼 수가 없어서 안타까웠다. 그러나 1987년도 수입본은 단 1초의 삭제도 없어서 원화의 맛을 그대로 즐길 수 있었다. 이 소설은 톨스토이가 36세 되던 해부터 발표하여 40세가 넘어서야 대미를 본 4부 대하소설이다. 이 소설의 구조적인 특징은 1812년 전후하여 나폴레옹에 의해 감행된 프랑스군의 모스크바 침공이라는 획기적 사건을 축으로 하고 그 사이 젊은 청년 장교 안드레이를 중심으로 하는 부르콘스키가와 전쟁과 폭력을 거부하며 인간의 양심이 주는 괴로움에 방황하는 젊은 귀족 피에르의 얘기가 적당히 안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두 귀족 가문 외에 또 청년 사관 니콜라이를 내세우는 귀족 가문이 있는데 이 가문에는 여자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나타샤가 니콜라이의 동생으로 등장한다. 작품의 전반부에서는 이들 세 귀족 가문을 중심으로 한 무도회, 젊은이들의 연애 풍속도 등이 평화롭고도 밀도 있게 묘사된다. 한편으로 프랑스 외곽에서 승승장구하는 나폴레옹군의 승전보가 무슨 불안한 북소리처럼 이곳 러시아의 귀족사회에 전해져 온다. 드디어 폴란드를 함락한 나폴레옹 군대가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해오기 시작한다.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모르고 있었던 러시아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보르콘스키가의 장남 안드레이와 나타샤의 오빠 니콜라이도 속속 군대에 입대한다. 그러나 피에르는 전쟁과 폭력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들어 입대를 거절한다. 피에르는 그 출생이 대단히 기구했다.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는 정식 결혼한 사이가 아니었다. 성장하여 청년이 될 때까지 그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법률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임종을 하면서 그의 아버지는 피에르를 자신의 아들로 인정했으며 자신의 막대한 재산의 상속자로 지명했다. 졸지에 거부가 된 피에르 베조프는 사교계에 이름난 헬렌과 결혼한다. 특출한 미인인 헬렌은 당시 모스크바 사교계의 여왕이었다. 결혼을 한 젊은 피에르 베조프는 아내를 데리고 모스크바를 떠나 시골에서 낙농업을 하면서 전원 생활을 하는 것이 꿈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사교계의 밤무대에 너무나 익숙한 헬렌이 따라갈 리가 없었다. 혼자 남은 그녀는 못 사내들의 품속을 전전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한다. 아내의 타락 소식을 들은 피에르 베조프는 모스크바로 올라와 그 불륜의 장면을 목격한다. 피에르는 총기를 다루어 본 경험이 전혀 없었으나 결투에서 맞붙은 불륜의 사내를 우연한 실수로 인하여 치명상을 입힌다. 피에르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으나 전 재산을 위자료로 요구하는 아내의 청을 들어줄 수 없어서 미이혼 상태로 별거한다. 선량하고 영혼의 깊은 골짜기를 가진 피에르는 아내의 부정 탓으로 어쩔 수 없게 치명타를 입힌 그 사내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가지게 된다. 외롭고 괴로운 삶을 영위하던 피에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젊고 귀족적인 청년 장교 안드레이 공작의 약혼녀인 나타샤를 사랑하게 된다. 모스크바 함락을 눈앞에 둔 나폴레옹군은 러시아 제국과 평화 담판을 벌이지만 무혈 입성을 획책하는 나폴레옹의 의중을 간파한 러시아 군부의 반대로 평화회담은 결렬되고
전쟁은 크게 재발한다. 안드레이 공작은 약혼녀 나타샤를 놓아둔 채 최전선에 투입된다. 기이하게도 피에르 베조프도 민간 복장을 하고 안드레이 공작이 대령 계급장을 달고 지휘하는 부대에 나타난다. 피에르 베조프는 간접적으로 전쟁을 체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불사신처럼 대나폴레옹 전사를 주름잡던 안드레이 공작이 나폴레옹 군가의 일대 격전 끝에 회복될 수 없는 중상을 입는다. 전선에서 부상당한 부상병들을 마차에 태우고 모스크바로 돌아온 피에르 베조프를 맞는 것이라고는 개미새끼 하나도 없는 텅 빈 거리, 빵 한 조각 남아있지 않은 동공 같은 모스크바뿐이었다. 전력의 약세를 감지한 러시아군은 나폴레옹 군과의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구전을 폈던 것이다. 나폴레옹 군은 모스크바에 무혈 입성했으나 그들의 승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공허한 성이었다. 몇 달간 모스크바의 구석구석을 좀벌레처럼 파먹고 나약한 아녀자들을 마음껏 유린한 나폴레옹 군은 전의를 잃고 타락할 대로 타락하였다. 휘하 장병들의 사기와 군기를 다시 잡을 수 없음을 간파한 나폴레옹은 모스크바 철수를 결심한다. 나폴레옹 군에 의해 강제징용된 피에르 베조프는 안드레이의 시체를 매장하고 퇴각하는 프랑스 군의 뒤를 따른다. 너무나 광대한 러시아 영토에 영하 30도 이상의 강추위가 몰아치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눈보라가 불어댄다. 그동안 모스크바를 내주고 와신상담 군기를 연마하던 러시아군의 대추적이 시작된다. 20만 정복군은 거의 전멸했고 나폴레옹은 추니데만을 거느린 채 간신히 파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프랑스군에 징용당한 러시아인들은 거의 다 얼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당해야만 했다. 뜻밖에도 아내 헬렌을 유혹했던 사내가 러시아 추격군의 장교로 참전하고 있어서 그들은 너무나 극적인 빈사의 시간에 해후했고 피에르는 구조된다. 그는 아내 헬렌이 죽었다는 소식을 사내에게서 전해 듣는다. 최후로 나폴레옹군을 격파하고 개선하는 그들이었으나 모스크바는 폐허, 바로 그것이었다. 웅장한 대리석으로 거대한 성곽처럼 축조되었던 나타샤의 집은 흩어진 돌무덤처럼 쓸쓸하기만 하였다. 피에르는 돌무덤 사이 어두운 폐허 속에서 나타샤를 발견하고 깊이 포옹한다. 너무나 성스러운 성격의 소유자인 톨스토이는 1885년에 자신의 사유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고자 해서 아내 소피아와 심각한 불화를 야기했다. 게다가 젊고 아름다운 제자 첼트코프와의 깊은 사랑은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를 가정적으로 아주 불우하게 했다. 아내와의 별거는 장기화했다. 견딜 수 없는 우울증에 시달리다 못해 톨스토이는 딸과 아내를 데리고 먼 여행에 나섰는데 그나마 가출하여 그는 82세 되는 1910년 11월 20일 어느 시골 역사에서 불기의 객이 되고 말았다.